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9원 이상 오르며 출발했지만 뉴욕 시장 훈풍에 힘입어서 코스피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상승폭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도 상승폭을 다시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기간에 매수세가 다소 잦아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0.33% 상승세로 2,53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0.33% 같은 오름세 보여주면서 834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대형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오늘 빨간불, SK하이닉스도 장중에 4.6%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강보합권의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순환매 장세를 보이면서 낙폭 가대와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따라 이 업종에 이 순매수세 돌아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히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나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죠.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실려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에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요.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발표하기로 계획됐지만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 주 미뤘다가 오늘 공개한 겁니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5년간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50만 호 공급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 분양을 혼합한 형태의 민간 분양 주택인 내 집 마련 리츠주택이 도입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 리츠주택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는 건가요? 네, 이 구체적인 소식 궁금하실 텐데요. 국토부는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준비 단계부터 지원하면서 도심에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대 분양을 혼합한 형태의 민간 분양주택인 내 집 마련 리츠주택이 새로 도입되는데요. 리츠주택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에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인데 조기 분양을 허용해서 분양 전환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입주 시에는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분양을 원치 않는 경우 임대 거주 기간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하고 5년간 50만 호의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청년 원가주택은 대상이 청년 신혼부부고 역세권 첫 집은 공급 대상지가 역세권이라는 특징만 있기 때문에 결국 청년층의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두 유형을 통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밖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제도 개선안 등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추경호 부총리가 취임 100일째가 되는 날인데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로써 취임 100일을 맞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경제계에서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컨트롤타워로 있는 100일 동안 가장 강조됐던 것은 시장 경제입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기반해서 경제 운용 주체를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바꿔서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는 평입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꼽히는데요. 이와 함께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 산업 등 5대 분야에 대한 개혁 역시 민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부동산 세제에 관련해선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추경호 부총리가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와 민생 등 위기 대응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는 내용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 해외 이슈로 인해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추 부총리는 경제당국 수장들과 공동 전선을 펼쳤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재정통화금융당국이 힘을 합쳐서 해외에서 흘러들어오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취임 직후에 소상공인과 벤처 중소기업, 금융기관, 경제단체장, 부동산 전문가 등과 만나는 등 광범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평가도 공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취임 이후 물가 상승 곡선을 단 한 차례도 꺾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법인세 인하나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부자들과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경호 부총리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각종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8일에 새출발 기금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루는가요? 네, 오는 18일에 새출발 기금 관련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원래 오늘 새출발 기금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한 후에 오는 18일에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제시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차주에게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대출 금리를 연 3%에서 5%대로 낮춰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인데요. 새출발기금 운영계획 발표를 통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후 발표한 125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이 모두 확정되는 것입니다. 네, 이 새출발기금은 출발 전부터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여전하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새출발기금 관련 논란이 아직까지도 여전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의 원금 중 60%에서 90%를 감면해준다는 부분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건데요. 은행권에서는 이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국민들만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금융권에선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금융사의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위원장은 각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발표되면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서 새출발기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성나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중 경제 지표의 부진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와 또 유가 하락에 그래도 우리 시장 현재 소폭이지만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상승세가 다소 둔화는 됐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죠. 0.26%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업종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중국 관련한 에너지나 소비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죠. 0.35% 오름 834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새 고교체제 개편안에 교육주들이 강한 모습이고요. 또 유가 하락에 항공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786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반면 개인은 장중에 매도 전환하게 되면서 현재 54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현재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장중에 매도 전환을 했고요. 기관 코스닥 시장에서는 428억 원 현재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항공주들이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여객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지난달 국내 운항 편수는 18,840건, 또 국제 운항은 15,816편으로 전월 대비 1.6%, 19.6%씩 올랐다라고 하고요. 또 여기에 간밤 국제 유가가 하락을 보인 것도 현재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WTI 9월물 가격이 3.57% 하락한 배럴당 88.34달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WTI 가격이 80달러대를 기록한 건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현재 1.91%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진에어는 8%가 넘는 오름폭을 보이고 있죠. 에어부산도 현재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운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해운주들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주가는 이 같은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가 이런 하락 배경에는 예상보다 빠른 피크아웃이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초 올 하반기부터 해운 업종의 호황 사이클이 끝날 것이란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실적을 통해서 그 피크아웃의 시기가 한층 더 앞당겨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동량의 총량은 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가 이전 대비 증가하게 되면서 운임의 하락 그리고 실적 감소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HMM 현재 2.25%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페노션과 대한해운도 2%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라고 하죠. 내년 7월부터는 베트남에서 반도체 부품 생산에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이 불닭의 인기에 힘입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TK케미칼은 LG화학이 미국 ADM과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양은 마켓컬리 관련주죠. 다음 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받는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한 달여간 주가가 30% 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반기 판가 인상에 힘입어서 실적과 주가 모두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 현재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0.33% 밀려난 45만 9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애닌육률이 있습니다. 네, 교육 관련주가 오늘 장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교 학점제를 추진한다라고 하죠. 2025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10% 가까운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6,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LP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롤러블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사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삼성전자가 롤러블 폰을 선보일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4.87% 오른 5,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선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그 순매도 4위, 그리고 기관의 순매 3위가 바로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신고가를 지금 기록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 부분도 지금 충분히 주가에 좀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도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어떤 재생에너지 설비나 기술 투자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그대로 좀 적용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세액 공제해주는 투자세 공제 혜택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 같은 경우에 이런 좀 수혜 금액이 한 2,6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현재 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공장의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건설에 대한 부분도 이게 나와주고 있어서 좀 외국인 기관의 동반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려주고 있는데, 우선 SK와 또 SK이노베이션 양사가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서 총 2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지분 취득을 완료했다라고 좀 밝혀주면서 SK이노베이션의 어떤 강한 매수세가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 인수하는 이 테라파워라는 기업인데요. 우선 그 빌 게이츠, 빌 앤 멀렌 다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세운 차세대 SMI,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어떤 그린에너지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SK그룹의 그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 중 무엇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신텍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신텍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는 가운데서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PCB 부분 쪽에서는 이 DDR5 제품군의 매출이 지금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패키지 기판 부분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형 제품에 타이트한 수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올해 상반기 때도 실적도 괜찮았고 올해 하반기 때도 영업이익은 충분히 이 2,300억 이상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올해 이익은 한 4,300억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이런 부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39,300원,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심택이었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메리츠증권 강남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철강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행정부가 논의하던 대중 고율 이 관세 인하 정책을 좀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좀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번 논의가 관련주 상승세에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는지 관련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우선 철강주 금일 장 개시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시가로 상승했던 부분은 연휴간 있었던 미국이 기존의 대중 관세 철폐를 재고하면서 이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신에 따르면은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어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돼서 철강 관련주들의 국내 철강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가 상승했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일부 중국산 소비재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다라고도 밝혀졌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라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시 한번 약간은 우호 정책으로 중국산 관세를 내리겠다라는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철강주 속에서 문배철강과 휴스틸 등이 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 주요 흐름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금일 철강 관련된 업종에서 소형주, 중소형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중 관련된 관세 인하, 관세 철폐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뉴스에 매도하는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고 있는 모습이 현재 주가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말씀해주신 종목들도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타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단기성 차익 매물이 출하되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들은 좀 실적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하고 중소형주는 뉴스에 따른 차익 매물이 실현되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오늘자 또 문배철강과 휴스틸이 좋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요 철강사가 자동차 하반기 이 자동차 강판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관련주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번 가격 인상으로 3분기 실적의 성장세 어느 정도 될까요? 우선 가격 인상을 말씀해 주신 대로 하반기부터 자동차 강판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완성차 업계가 원가 상승분을 자동차 가격에 전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하반기에 자동차 강판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최근에 어떤 철강 시장, 전반적인 철강 시장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철강 업체들의 하반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철강업계에서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철강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강판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지난 11일에 밝히게 된 거고요. 철강업계는 지난해부터 이번 상반기까지 조선용 호판 같은 경우는 톤당 60만 원을 올렸지만 자동차 강판은 통당 총 32만 원을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인상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용 호판 가격 통당 60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 올해 2분기 컴파우스코를 통해서 철강 업종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에 따른 그 어느 정도의 그 영업이익 성장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차량용 강판보다는 인프라 관련된 철근 가격에 대한 매출 그 노출도가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에 따른 어떤 이익 개선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영향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특히나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에 몰리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요. 이러한 양상 어떻게 보십니까? 또한 철강 중소형주 접근이 다소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낼 수는 있을까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 금일의 주가 변동성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뉴스가 관련된 철강 업종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이런 그 뉴스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철강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만 완전하게 그 이전에 조선업종 같이 턴어라운드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뉴스 플로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되겠고 철강 업종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하반기 4분기 정도에 관련돼서는 그 대형주로 오히려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철강주 뉴스에 따른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 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철강 관련주에는 어떤 상승의 모멘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발표한 그 주택 공급 정책을 살펴보자면 기존에 250만 가구보다 높은 숫자의 가구 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정책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주요 건설사의 주택사업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철강 업종보다는 건설 업종의 긍정적인 그런 발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일부 자재 특히 철근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익성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철근 같은 일부 자재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철강 업종보다는 건설 업종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철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철강 업종도 매출 증가는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철강 노출도가 높은 업체들은 일시적으로 매출 상승이라는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업체들의 철강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주택 공급이 어떤 철강 업종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바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 건설업 쪽은 긍정적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철근의 수요가 많아졌을 시 이 중장기적인 철강주 접근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철강주로는 어떤 곳을 좀 꼽아 주실지 궁금한데요. 차장님의 탑픽 종목과 투자 전략 전해주시죠. 우선 대표적인 철강 업체인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철강 업종이 턴어라운드가 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조금씩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외적인 부분 특히 18년 만에 자사주 261.6만 주를 소각할 발표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주주 환원 규모가 배당이 6,068억 원, 자사주 소각이
6,722억 원으로 총 1.28조 원의 소위 말해 역대급 수준의 그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업종 센티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이에 따른 그 배당 매력도와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업종까지 개선이 된다라면 주가 상승 탄력도는 오히려 중소형주보다 높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주가는 그 철강업황과 PBR 밴드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가 높은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북미항 에너지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온전한 수혜를 밟고 있는 세아제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에너지용 관광 수요가 굉장히 높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른 온전한 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세아제강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가 됐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4분기 올해 같은 경우 꾸준하게 매분기 QOQ로 영업이익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단기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들, 탑픽 종목들 꼽아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철강 위기론 속에서도 관광 업계는 이 인플레 감축법 호재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관광 섹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세아제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세금이 감면이 추진된과 동시에 화석연료 생산과 운송연료 인프라 관련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더욱더 에너지용 관광 수요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에너지용 관광 수요가 단기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 해상풍력과 LNG용 관광 수주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관광용, 에너지 관광용 그런 철강 수요는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 황혜수 차장님과 철강주에 관련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용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투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이후로 글로벌 시장 좀 안정화, 동반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나스닥은 24%, 코스피는 11%, 코스닥은 17%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 전망도 뭐 추가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금 또 조정을 보일 것이냐로 양분되는 모습인데요.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투자자들도 그렇게 양분되고 해외 그럴듯한 IB들도 지금 뭐 더 상승한다 아니면 다시 저점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하셨듯이 나스닥이 뭐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500대에서 13,000대까지 왔으니까요. 이만큼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 올라갑니다. 이제 16,000까지 가니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낙폭의 뭐 한 절반 정도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헷갈릴 만한 얘기들이 나올 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예전에 나왔었던 논리들 뭐 사상 최고까지 다시 간다 연말까지 그렇게 주장했었던 IB도 있었어요. 네. 그쪽
의견이 좀 확률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확률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자료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페드가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을 했죠. 금리 인상은 벌써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하고 과거에 금리 인상을 하고 이 QT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산 매각을 했을 때 어떻게 시장이 변화됐는지 한 표로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여기 까만 박스권으로 나와 있는 게 2016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고요. 그다음에 2018에서 19까지도 금리 인상을 계속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자산입니다. 자산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근데 지금 이 박스권 두 개를 놓고 보면 2016년부터 2019년 3년 동안에 나타났었던 그 현상이 지금 반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으로 금리 올라가고 자산 매각 시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첫 번째 박스권에서 요 작은 조정이 여기서 화면에서는 좀 작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고점 대비 20% 조정을 보인 거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요 조정도 2018년에 나타났었던 조정도 24%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조정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건 좀 세죠. 50% 정도, 32% 정도가 하락을 한 상태고 단기 상승폭의 50% 정도를 빼먹은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완전히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돌려 세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곰곰이 살펴보면은 이렇게 까만 박스권에 3년 동안에 이루어졌었던 일을 6개월 동안 하니까 시장이 당연히 충격을 받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 때까지 다 왔다는 겁니다. 이 붉은색 선의 금리도 이제 2018년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다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산 매각도 지금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늦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9월부터는 이게 2배로 좀 늘어날 겁니다. 하락 속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속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속도가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시장이 큰 충격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이게 시작할 때는 조금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게 시작된 이후부터는 오히려 반등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깊게 떨어진 건 이거 팬데믹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하고는 좀 차별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진행이 되는 상황을 놓고 보면은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고 두 가지 악재죠. 금리와 대차대조표 축소 이것이 동시에 지금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상승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되고 있는 거가 뭐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다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는 이쪽 2015년 정도까지 이전까지 흘러가면은 막 이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막 왈가왈부 얘기가 많을 때 그때는 한번 정책이 시작이 된 초기에는 다시 전저점을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진행이 된 상태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은 이제 와가지고 전저점을 간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정책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의 모멘텀이 나타나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반락이 컸던 만큼 이렇게 반등폭도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결론적으로 보시면 될 테고 우리가 계속 유가조차도 지금 주식시장처럼 또 뭐 100불을 넘어가네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올여름에 난리가 난다라고 그러잖아요.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금리하고 동행하는 이 유가를 놓고 보면은 금리하고 별개로 움직이질 않거든요, 유가가. 물론 전쟁이 나가지고 이슈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변동폭이 커진 건 있는데 그것이 파국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 선이 나타났었던 팬데믹 당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에너지 가격도 40불에서 10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대부분의 가격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고 이 금리하고 동행한다라고 표현을 제가 한 거는 이 경기하고 유가하고 금리하고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별개로 움직이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추럴가스 얘기 자꾸 나오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조선주 왜 오르냐라는 그 배경을 놓고 보면은 내추럴가스 옮기느라고 또 컨테이너가 아니죠. LNG선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오르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해가지고 조선주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조선
해가지고 운송하면 되거든요. 미국 거 갖다 퍼다 쓰면 되거든요. EU 쪽으로. 그렇게 놓고 보면 될 거를 왜 얼어 죽는다,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불안을 이렇게 야기시키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극단적인 표현이 나올 때가 주가의 바닥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에너지 가격에 대한 얘기, 이 금리하고 동행했었던 유가 흐름하고 놓고 보면은 경기하고 별개로 간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르죠. 또 전쟁이 더 심화되면 모르겠는데 더 심화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전쟁 이슈는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이슈가 가장 급박했었던 그 당시에 유가나 내추럴 가스 가격 이상을 넘어서는 가격으로 우리가 상정하기에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는 점 생각하고 앞으로의 향후 전략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세계 증시가 추가 조정일 것이냐 아니면 상승일 것이냐의 양분에 따라 이 이유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또 금리와 대차 대조표 축소가 본격 진입하면서 상황이 악재가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좀 전저점을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에너지 가격이 또 경기와는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은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보통 국채 가격 발생 시기에 유동성 압박을 받으면서 시장에 좀 조정 빌미가 되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좀 잠시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했지만 다시금 또 상승세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채권 시장과 금리의 안정적인 흐름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채권 시장이 안정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주식 시장도 있고 뭐 상품 시장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금리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에 안정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전체 자산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표에다가 이 푸른색 타원으로 이렇게 표시한 게 지난주 국채 발행 일정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보인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국채 발행 일정 때마다 조정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당연히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공급 일정이 나타나면은 기존의 채권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고 국채 입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리 쪽은 약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약간의 반락 이후에 다시 양봉을 내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이것이 일시적인 그런 흐름이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달의 붉은색 박스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이제 거의 이 역시 마찬가지로 끝물에 들어서고 있다. 이걸 봐야 됩니다. 7월부터 한 9월까지가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니까 국채 가격 좀 더 강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요인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국채 발행 물량에 따라 가지고 부담이 많이 생기면은 가격도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빨간색 박스권으로 제가 표시를 한 게 올해 7월과 8월입니다. 왜 6월부터 빨리 이렇게 유동성 시장으로 진입하고 시장이 빨리 회복이 됐는지에 대한 답은 여기 확 줄어든 국채 시장의 발행 물량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다음 달은 보시면 약간 좀 키가 크지만 다른 달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작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보면 어떻게 될 건가 여기다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또 가져올 텐데 이거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동성 측면에서 채권 시장이 안전된 상태에서 채권 시장이 어떻게 충격을 먹을 일이 없는데 거기서 어떤 변화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전고점을 향해서 전저점을 향해서 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에다 무게를 두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만 이 중간중간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에 채권 발행을 하면서 조정을 나타냈듯이 이번 주도 중반에 또 채권 발행 일정이 있습니다. 17, 18일 일정인데요. 20년물 160억 불, 그리고 30년물 팁스가 300억 불 이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에서는 약간 좀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큰 조정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과열을 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7월 달과 8월 달이 가장 가벼운 시기이기 때문에 8월 이 잭슨홀 미팅까지는 아직도 여유가 있고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채권 시장과 금리에 대한 흐름의 평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점차적으로 국채 발행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남겨주셨습니다. 이 금리 인상 이슈로 계속 압박을 받았던 채권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채권 수요가 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채권 수요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기사 같은 걸 보시면은 막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채권에 투자하기 시작한다? 막 이런 기사 나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상승의 한 절반 정도만 조정을 받아도 채권 사기에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만큼 조정도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좀 하락을 하면은 사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주식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거의 이건 고정적인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향후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안정권으로 금리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이면은 그냥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크지 않은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 수익률은 크지는 않겠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생각을 해본다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그거 이외에 국가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채권에 대해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 말씀을 또 하나 드리려면은 우리가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페드 이분이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8월 3일에도 CNBC 인터뷰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 채권 발행 일정 8월 9일에도 또 비슷하게 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말에 3.75에서 4% 정도 금리를 자기는 생각을 한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맨날 말씀을 드렸던 게 3.25냐, 3.5냐 이제 이건데 브러드 총재는 3.75에서 4, 한 단계를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제 충격을 안 받아요. 지난주 채권 발행 일정에서도 이런 얘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이미 CNBC에서 한번 한 얘기를 또 한 번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하고 있는 그 페드의 목표가 향후 18개월 이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언제 무너지느냐, 뭐 이렇게 실물 경기를 언제 급습하느냐 이런 걱정들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가장 매파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조차도 지금 그렇게 강하게 정책을 실행을 한다면은 18개월 이내에 금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분의 앞부분의 한 코멘트는 악재지만 그 뒷부분은 대형 호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인플레이션이 1년 반도 안 남았다라는 것이고 주가로 본다면은 그보다 선행해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호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하되는 그 인플레이션 각도에 따라서는 시장이 더 급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강한 시장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국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 노란색 선이 해외 수요거든요. 근데 이 해외 수요가 좀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 상황 하에서 오히려 2018년보다 더 높은 수요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놓고 봐도 채권이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반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글로벌 수요도 채권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국채 시장의 안정된 흐름이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안정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채 시장 살펴보면서 금리 이슈 더 이상 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국채 시장 안정화되는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시장도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이끌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